오늘 우리는 한 참전용사의 목소리를 통해 포화 속에서 피어난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갈라놓았던 운이라는 잔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생생한 증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증언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영혼을 기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총알이 제 바지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총알은 제 피부를 스치고 바로 등 뒤에 있던 동료의 심장에 박혔죠. 라인강 서안을 떠나기 직전 대위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보트에 무전기를 설치해야겠네. 부하 한 명만 내어주게. 그래서 저는 제 보트의 세 번째 자리에 있던 병사를 대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위는 다른 보트에서 온 병사 한 명을 제게 주었죠. 그리고 불과 10초, 15초가 흘렀을까요? 제 등 뒤에 있던 바로 그 병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습니다. 총알이 제 몸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그의 심장을 꿰뚫은 겁니다. 전쟁터에는 정말이지 운이 너무나도 많이 작용합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 그 젊은 병사에겐 최악의 불운이었고 대위를 따라갔던 제 부하에겐 최고의 행운이었죠. 그는 그날 밤 살아남았으니까요. 저는 징집이 아닌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공병학교에 갈 수 있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끌렸기 때문이죠. 아주 근사하게 들렸지만 그 프로그램은 입대한 지 60일 만에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진행되던 학군사관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되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은 보병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저는 1943년 10월이나 11월쯤 영국으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투입된 지 15초도 채 되지 않아 제 오른쪽 30m 지점에서 독일군의 88mm 포탄이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그 한 발에 우리 병사 3명이 죽거나 다쳐 쓰러졌죠. 전쟁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주 끔찍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독일군의 막강한 88mm 포와 티거 전차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티거 전차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차였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을 멈추게 하려면 바주카포로 측면이나 후면을 정확히 맞춰야 겨우 속도를 늦출 수 있을 정도였죠. 정말 경이로운 무기였습니다. 전투 4일째인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105mm 포탄이 티거 전차의 정면 장갑에 명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꽤나 강력한 포탄이었기에 저놈을 잡았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잠시 후 포연과 먼지가 걷히자 그 티거 전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후진하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티거 전차의 정면 장갑은 두께가 무려 10cm에 달하는 통짜 강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에 비해 우리 군의 셔먼 전차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셔먼 전차와 티거 전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티거 전차는 약 5km 거리에서부터 88mm 주포를 발사해 셔먼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셔먼 전차는 티거 전차에 500m 이내로 접근해야만 유효한 공격을 할 수 있었죠. 그 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셔먼 전차는 이미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 전차병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티거 한 대를 잡으려면 셔먼 4대를 보내고
그중 한 대라도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해야 한다. D-Day 상륙작전 후 3에서 4일째 되던 날, 우리는 해안을 벗어나 내륙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격로의 한쪽 측면은 영국군 기갑사단이 맡고 있었죠. 수많은 크로멜 전차와 병력 수송 장갑차, 그리고 지원 차량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부대였습니다. 그때 미하일 비트만이라는 전설적인 티거 전차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을 이동하는 영국군 기갑사단을 발견하고는 단 한 대의 티거 전차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단 한 대의 티거 전차가 무려 54대의 영국군 전차와 장갑차, 차량들을 파괴했습니다. 영국군 기갑사단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영국 본토에서 새로운 전차와 트럭, 그리고 수백 명의 병력을 보충받을 때까지 몇 주 동안 그 자리에 발이 묶여야 했죠. 영국군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이 사건은 티거 전차가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하며 파괴적인 무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적이 우리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강력한 무기는 있었습니다. 자르 계곡에서는 105mm 야포를 운용했죠. 어느 날 360고지를 공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독하고 힘든 전투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전투에서 가장 친한 친구 4명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고지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는 속이 파인 커다란 바위 더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50m 앞숲속에는 독일군이 버티고 있었죠. 우리는 즉시 포병 지원을 요청했고 105mm 포탄들이 우리 바로 앞 독일군 진지를 향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너무 가까이 떨어져서 그 충격파만으로도 함께 있던 동료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격 덕분에 우리는 독일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포병도 필요할 땐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 개인 화기는 M1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소총이었죠. 당시 세계 최고의 소총이라고 자부합니다. 반자동이라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었고 재장전도 단 2에서 3초면 충분했습니다. 당, 당, 당. 쉴 새 없이 불을 뿜을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라인강을 건너는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140명이 작은 나무 보트에 나눠 타고 출발했지만 강을 건너는 동안 수많은 동료들이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70명 남짓이었습니다. 반대편 강둑에 도착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내륙으로 전진했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죠. 우리는 M1 소총을 허리에 견착한 채 전방을 향해 쉴 새 없이 사격했습니다. 8발을 쏘고 클립을 갈아 끼우고 또다시 8발을 쐈습니다. 고작 70명이었지만 우리가 뿜어내는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생포한 독일군 포로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젯밤 당신들이 내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적어도 700명은 되는 줄 알았소. 이것이 바로 M1 게런드의 위력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무기였죠. 전쟁이 끝나고 한자로 가져오지 못한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라인강 주변에서는 독일군 저격수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건물에서 길 건너 다른 건물로 뛰어가는 짧은 순간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중이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를 뛰어가다가 600야드, 약 550m 밖에서 날아온 저격수의 총탄에 귀 뒤를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 저격수는 아마 발사대의 소총을 거치하고 망원 조준경에 눈을 붙인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누군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신기에 가까운 저격은 불가능하죠. 어떤 젊은 병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신나게 타고 가다가 역시 600야드 밖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표적을 그 먼 거리에서 맞추다니. 저도 사냥을 꾀했지만 그런 사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4시 30분 독일군의 대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벨기에의 바스토뉴 서쪽 약 6km 지점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지름이 채 100m도 되지 않는 좁은 방어선 안에 갇혀버렸죠. 이 끔찍한 추위와 포위 상황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6.25 전쟁 당시의 장진호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흘에는 추위, 굶주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싸워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고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은커녕 방어하기에도 급급했습니다. 독일군은 며칠 동안 그저 우리를 향해 박격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반마일,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박격포가 핑하고 발사되는 소리가 들리면 그 포탄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기까지 정확히 29초가 걸렸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숫자를 세다가 27, 28이 되면 철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참호 바닥에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포탄이 참호에 직격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다행히 제 참호에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동료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우리는 식량도 물도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도 꽤 버틸 수 있지만 물과 휴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눈을 녹여 마시는 것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이었습니다. 밤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동료와 2시간씩 교대로 보초를 서고 나머지 2시간은 참호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추위와 굶주림, 극심한 피로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 없는 꽁꽁 얼어붙은 참호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면 어디선가 기관총 소리가 들리고 또 어디선가 박격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군인이 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늘은 두꺼운 구름에 뒤덮여 공군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참호 밖 눈밭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군일 리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틀림없었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총에 대검을 꽂아 땅에 박아두고 적이 그 위로 넘어지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적이 제 참호 안으로 쓰러지면서 저 역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소총을 쏴서 그 섬광으로 적을 확인해 볼까 했지만 그러면 제 위치가 발각될 테니 그것도 안 될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류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숲속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것은 나무에 맞고 되돌아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죠. 결국 저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참호 밖으로 살짝 내밀듯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었죠. 4, 5초 후에 폭발할 겁니다. 저는 최대한 머리를 숙였습니다. 쾅하는 폭음과 함께 제 철모 위로 파편이 부딪히는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띵했지만 다행히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6일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공군이 독일군이 장악한 벌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았던 독일군들에게 죽거나 다친 우리 동료들을 들게 하고 마침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샤워와 따뜻한 식사가 있는 곳으로. 그 순간은 정말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전쟁 막바지 우리는 벙커로 가득한 한 언덕을 점령했습니다. 언덕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오르몽이라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대위는 탁 트인 언덕을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군단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단 포병이란 군단 예하의 모든 사단, 모든 연대의 포를 총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위의 명령이 떨어진 지 약 1분 후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마일, 16km 후방에 배치된 240mm 거포를 시작으로 155mm, 105mm 곡사포와 평사포들이 순차적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포탄들이 섬광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포탄들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그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무려 540발의 포탄이 단 한 번의 폭발로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은 거대한 화염과 먼지 기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포연이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70에서 80명의 병사들은 M1 소총을 허리에 차고 사격하며 언덕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대전차 자주포들도 우리와 함께 달리며 마을을 향해 90mm 포를 쏘아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독일군은 부상자만 데리고 이미 퇴각한 후였습니다. 죽은 동료들의 시신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말이죠. 벌지 전투의 추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무기가 제대로 발사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영하에 가까운 날씨가 엿새 밤낮으로 계속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덜덜 떠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요. 물론 그 추위는 독일군에게도 똑같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어느 전투가 끝난 후 헛간에 들어갔는데 우리 소대원 서너 명이 신발을 벗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가락에는 동상 판정을 받은 노란색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새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후방으로 이송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동상에 걸리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25살의 건장한 남자가 전투가 끝난 헛간 구석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흐느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한 병사가 사단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다녀왔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부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그것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경과 육체, 그리고 정신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영혼과 안타깝게 쓰러져간 젊은 넋들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